지금 뭐 많은 기관들의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지금 다 당하고 있습니다. 수억 원을 한꺼번에 이 시점에 딱 해버렸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두려울 때입니다, 사실은.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경록이라고 하고요.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채권운용을 오래 담당하다가 개인 자산관리에 해당되는 은퇴연구소장을 좀 지나다가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평생을 이제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경제 분석하고 채권운용 쪽 그리고 투자 쪽에 주로 관여해 왔는데요. 제 전공은 이제 채권 쪽이고요. 주식은 뭐 자산 배분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왔고 부동산은 전체 매크로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한에서의 저의 견해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사실은 주된 요소는 이제 우리가 수요가 많이 생겨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물건에 이제 공급이 딸립니다. 근데 코로나는 끝나고 나니까 수요는 생기는데 공급망은 이제 재개가 안 된 것이죠. 우리가 차를 사려고 하면은 어떤 경우는 1년을 기다려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차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럼 왜 못 만드느냐? 공급망 체인 중에 하나만 이렇게, 예를 들어 중국에서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공장을 다 닫아버리면은 이제 물량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에 부품 몇 개 없어도 못 만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 경제 자유화 이런 것들을 이제 외쳤었는데 이것들의 이제 약점이 이번에 좀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충격이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죠. 이 충격이 닥치면서 갑자기 글로벌 밸류 체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주된 요인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좀 사라지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여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되었어도 인플레이션은 잡힙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샤크를 때려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원유 가격,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곡물 가격. 곡물 가격 오르면은 이거 다 영향 줍니다. 우리 빵에도 영향 주고 빵값이 오르면은 또 다른 물건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이제 가솔린, 원유 가격 오르면은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한 번 더 충격을 가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또 한 번에 확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통화를 많이 푸는 탓도 있기는 한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때도 통화 많이 풀었습니다.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통화를 많이 풀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통화라는 요인도 좀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글로벌 밸류 체인 플러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요 부분이 이제 영향을 주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 이게 터지면서 예를 들어 50대, 60대 되는 사람들이 아이 잘못하다는 죽겠다 싶어서 노동시장을 떠나버렸습니다. 노동시장 같은 경우도 잘 참가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노동 공급이 이제 또 좀 딸리게 되면서 요즘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가고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구한다 해도 야 이거 사람을 못 구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좀 결합되어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단기로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다시 안정화될 것인가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완전히 안 일어나는 그런 때가 아니라요.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중국의 이제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린스펀이 자기 2008년 자서전에서 이야기한 바 있고요. 그때 자서전에서 그린스펀은 금리가 두 자릿수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가 오르기 때문인데 물가는 왜 오르느냐?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다. 왜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느냐? 중국의 노동 생산 가능의 인구죠. 줄어들고 한편으로는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인건비가 올라가서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도 두 자릿수 갈 것이다. 이야기를 2008년에 했는데요. 그 이유 안 맞았습니다. 안 맞고 금리는 계속 떨어졌는데 지금 국면이 이제 그런 것이 서서히 좀 실현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도 조금은 우려해야 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다시 뭐 저물가로 해서 뭐 웬만한 일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은 2%, 뭐 1% 이런 시기는 조금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의 움직임에
원래 인플레이션에 오면은 채권이 이제 제일 불리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2%, 3%로 사놨는데 금리가 4%로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손해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나 부동산은 사실은 괜찮죠. 기업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부동산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급작스럽게 닥치면서 기업이 여기에 대해 적응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이제 돌아오게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어떤 자산이 유리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잘 해지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그러면은 주식과 부동산이 주로 잘 따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아주 급등을 하면서 이 자산 가격이 급하게 조정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원래 좀 같이 떨어질 경우도 있고 시차를 가지고 떨어질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차를 가지고 자산 가격들이 차곡차곡 떨어지고 있거든요. 채권 가격이 먼저 박살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 가격이 박살이 났고요. 거의 뭐 몇 개월 차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차를 가지고 있고 언제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뭐 박살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 하락 부분은 좀 제어를 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고 외곽 지역은 이미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채권 두대 맞았고 두 번째 주식 두대 맞았고 부동산이 두대 맞을 차례라고 생각되면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가격은 또 순서대로 채권이 뭐 일정 기간 올라갈 거고 주식이 좀 올라갈 거고 부동산은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갈 거고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와주면은 이런 게 편합니다. 지금은 조금 순차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부동산 박살 사이클까지 끝나고 채권이 오를 그 타이밍을 또 채권은 이제 이미 올라갈 겁니다. 이제 부동산이 떨어질 동안에 채권은 올라갈 거고요. 근데 채권은 뭐 손해도 크게 안 보지만은 뭐 이익도 크게 안 보거든요. 한 5% 정도는 뭐 수익을 충분히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점 근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무릎하고 발목의 중간 정도. 그만큼 어느 시장이든지 저점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파는 게 쉽겠습니까? 저점에서 사는 게 쉽겠습니까? 고점에서 파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이 막 망가지는 것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막 도취 상태에 들어간 것은 헷갈립니다. 이게 도취 상태인지 앞으로 기회가 있는 것인지 그러는데 망가진 건 알 수가 있거든요. 신용융자한 것들이 반대 매매가 나와서 난리가 났다 이러면은 대충 이제 망가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국면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떨어진 국면에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기회를 조금 모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큰 장은 아니고요. 아직 그 시장을 누르는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보았을 때는요.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금리를 낮춰도 되었거든요. 그래도 물가가 자극을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Great Moderation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대안정기다. 뭘 하더라도 물가가 자극을 안 받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얼마나 편합니까? 시장이 좀 안 좋으면 금리를 팍 낮추고 들어오니까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10년, 15년 동안 보아왔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국면이거든요. 조심스럽다는 것은 시장도 마음 놓고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좀 올라가다가 불안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거든요. 대분출기로 보아가지고 그런 국면은 전혀 아니고요. 그 중간에 6개월, 1년 정도 우리가 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기간 그렇게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기 침체가 많이 온다면 이것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뭐 글로벌하게 경기 침체에 완전히 접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유가도 아마 중동에서도 한 150달러 선을 맥시멈으로 봐서 조금 조정을 할 것 같고요. 중간 선거도 있고.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이 제일 마음이 가볍습니다. 막 즐거워요. 그 다음에 한동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폭 나갈 때 저희들이 이제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는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고점의 한 80% 지점에서 제일 많이 유입이 됩니다. 막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오고 또 돈을 버는 걸 보고 들어오니까 돈이 또 주가를 올리고 뭐 이러다가 이제 확 깔아앉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80% 정도 시점에 샀을 때는 나머지 20% 올라가는 동안 참 마음이 편하고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꺼지게 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막 떨어지고 있을 때 팔아버리고 나면은 속은 편하죠. 야, 잘 팔았다. 마음이 편안하네 그러는데요.
주식 뭔가를 의사결정을 내리고 나서 마음이 아주 편하다 하면은 뭔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팔고 단기적으로는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자기의 손실을 실현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다시 올라갈 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코로나19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다 팔아치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할 때 봐봐라 나는 정말 잘했지 했는데 결국 3천 주가 올라갈 때까지 못 샀습니다. 왜냐하면 3% 이렇게 오르니까 야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좀 기다려야지. 이따가 또 오르니까 이거 말도 안 돼. 기다려야지. 하다가 이 주가가 오르다 끝까지 가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실을 실현하고 나서 다시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국면에서는 손실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식이 다시 반등하거나 시장이 조금 좋은 국면으로 접어들 때 그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들로 좀 이렇게 교체해 놓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권투나 이런 걸 할 때도 그렇지만요. 권투할 때 자기가 한 대도 안 맞고 상대방을 절대 못 때립니다. 마찬가지 투자 시장에서도 자기는 전혀 뚜져 맞지 않고 이익만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뭐 많은 기관들의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지금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항상 난중에 한 3년, 5년 단위로 수익률을 항상 그렇게 플러스를 낼까? 계속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시장에 나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한 10% 정도는 아주 잘 나오고 잘 들어가죠. 근데 한 90% 정도는 거꾸로 들어가고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손실을 지금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다시 올라갈 타이밍을 좀 이렇게 노리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는 결혼 생활이다 이런 말씀. 투자를 결혼 생활처럼 하면 안 되고요. 죽고 나서는 나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주식과는 사랑에 빠지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안 좋으면은 빠이빠이 하고 가야 되는 게 주식인데요. 결혼 생활은 안 좋아도 또 견디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투자 시장이 건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수익을 내는 것의 거의 90% 이상이 거래일에 한 5% 정도에 다 형성이 됩니다. 시장이 열린 일수의 한 5% 정도의 상승이 막 분출하면서 수익이 대부분 나는 것이죠.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항상 수익이 0.51%씩 꾸준하게 주식시장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한 5%, 10% 정도의 기간을 자기가 딱 봤다가 야 뛰어 들어가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팔고 무릎에 사라는 이유가요. 조금 억울하게 팔고 조금 두드려 맞더라도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요. 그래서 AI로 운용을 하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런 것들의 알고리즘을 돼 있으면 자기는 실행을 할 테니까요. 근데 사람은 실행을 하려면 또 뭔가가 이게 혹시 이번에는 아닐지도 몰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죠. 그럼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난 3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표를 보셔야 됩니다. 3년 동안 보면은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 지방과 수도권이 다 같이 올랐습니다. 오른 정도가 거의 스카이로켓처럼 올랐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보면은 지방과 수도권이 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르게 올라요. 처음에 수도권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방이 따라가고 떨어질 때 이제 뭐 수도권이 먼저 떨어지고 지방이 뒤에 따라오고 이러는데요. 저금리 때문에 온 부동산 시장이 다 점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핵심 지역은 더 많이 점프를 했고요. 그게 초저금리가 제일 큰 영향을 주었고요. 뭐 그거는 막강하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저금리가 사라졌죠. 초저금리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출금리가 5%에서 5, 4, 3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제 3, 4, 5, 6 이렇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일단은 큰 데미지니까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고급 주택, 고급 아파트 공급이 덜 되다 보니까 이제 고급 오피스텔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고급 오피스텔 평수가 뭐 60평 뭐 이런 거 넘는 것들은 보면은 오피스텔 가격이 무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오피스텔을 계속 뭐 가격 오른다고 난리였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보는 오피스 공간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아파트예요.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뷰도 끝내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확실하게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뭐냐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다른 것이야. 이렇게 아파트와 빌라는 다른 것이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좋을 때는 뭐 너와 나는 다 비슷한 거지 하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게 차별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중에서도 외곽 수도권이 먼저 떨어지고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풀장에서 수영 팬츠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풀장에 물이 빠져보면 안다.
마찬가지 이게 부동산 시장이 약세로 들어가면은 언제 그런 것들의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의 핵심 지역 이런 것들은 뭐 영향을 받아도 제일 뒤에 받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등달아 올랐던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향을 받아가면서 부동산의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일단 금리가 이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소득이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거든요. 소득이 2000년에 $10,000였는데요. 18년 만에 $30,000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되면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30,000를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집을 살 수가 있죠. 근데 이 소득이 앞으로 계속 증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가구도 지독하게 늙어가요. 앞으로 20년 동안은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가 530만 가구가 증가하고요. 전체 가구가 210만 가구가 증가하는데 20대, 30대, 50대 가구는 다 감소합니다. 60대 이상 가구만 530만 가구가 증가해서 전체 가구가 증가하는 듯이 보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앞으로 키워드를 끄집어내라면은 주택시장은 늙어간다입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이제 일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남아 있는 것이 일기 신도시의 이제 재건축 문제입니다. 일산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다시 아파트를 고층으로 짓는 문제. 이 문제가 이제 핵심 이슈인데요. 이것들이 집값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분당에는 고령자들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을 더 내고 혹은 전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여기에 얼마만큼 재건축에 동의를 할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일기 신도시들이 어떻게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신규 물량이 공급될까 그리고 그게 이제 아파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하는 이슈는 또 다른 이슈로 남아 있는데요. 그걸 이제 차치하고라면은 주변부 해당되는 이제 부동산 가격부터 좀 떨어져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을 운용하다 보면 회사채도 신용 등급이 있거든요. 이제 트리플 A부터 시작해서 싱글 B까지 이렇게 쭉 있고 C는 이제 뭐 거의 뭐 디폴트 상태인데요. C 등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 시장이 좋을 때 돈이 많을 때는 트리플 B 뭐 이런 것들의 채권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아주 우량 회사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막 올라가다가요.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이 등급 낮은 것부터 차곡차곡 안 좋아지거든요. 그건 어느 시장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그때 이제 연끌을 해서 경기도 주변부 외곽 지역 이런 쪽은 이제 수도권 외곽 쪽이죠. 그런 쪽에 이제 아파트를 사고 하는 분들이 제일 우려스러웠던 게 생각보다 아파트 가격이 높은데 약세로 들어서면 저기서부터 먼저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할 텐데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제가 그때 한 2년 전에 이제 뭐 아파트 중심 뭐 강남 핵심 지역 이런 곳은 뭐 가격이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외곽 지역은 꼭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뭐 이미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생각한 것처럼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 금리의 상승 속도는 그때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상승을 했어요. 데미지가 더 클 수밖에 없죠. 최근에 그래서 뭐 깡통 전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부채 수준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부채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미래의 것을 자기가 소득을 땡겨와서 지금 쓰는 것이거든요. 주택을 사면서 썼든지 다른 걸 하면서 썼든지 간에요. 결국은 이제 이건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집이 더 가격이 올랐으면은 뭐 팔아가지고 차익을 취해서 갚아주고 난 벌었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 깡통 전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그냥 전세 가격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니까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전세값 안 주고 손 들고 가버리면은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은 경매 낙찰가는 더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돈을 더 손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전세권을 뭐 설정해 놔봐야 집에 대해서 설정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은 담보물 가치가 그거보다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뭐야.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났거든요. 금리가 싸고 그다음에 집값이 한창 올라갈 때는 전세가 대비 집값의 차이가 별로 안 났으니까요. 그래서 집을 수십 채 사가지고 이제 딱 해놨다가 만일 시기를 잘 잡았으면은 떼돈을 버는 거고 시기를 안 잡으면은 손 털고 모르겠다 다 처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상황에 좀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어느 속도로 떨어질지는 이제 봐야 되니까요. 부동산 정책도 어떻게 나오느냐,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에 대한 주택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정책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전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부자 아빠 이런 이야기할 때 집 사지 말고 이제 주식을 사는 게 더 좋다 하는데요. 제 생각은 뭐 우리나라의 문화나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는 지금 타이밍은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은 집도 좋은 자산의 정식 수단입니다. 3,000년 전부터도 유대인들이 자산 배분하는데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땅, 두 번째가 기업, 세 번째가 현금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이제 3분의 1씩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도 똑같아요. 땅, 부동산이죠. 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이죠. 그 다음에 현금, 채권. 이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일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산 배분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채권, 부동산, 주식.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이제 심플하고 안정적인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제 골든 룰은 주식 60, 채권 40이 이제 골든 룰인데요. 부동산을 이게 안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 가지고 있는 주택까지 감안한다면은 자기의 자산 배분이 아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가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집은 단순히 거주 목적일 뿐만 아니라 거주하면서 자산의 가치가 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집의 제일 큰 리스크는 아시다시피 주식은 분할해서 살 수가 있는데 주택은 한꺼번에 다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잘못 잡으면 한번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수억 원을 한꺼번에 이 시점에 딱 해버렸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분할해서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을 살 때 시점들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기다리셨으면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하락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진짜로 그때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미국은 주식시장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정책들을 많이 쓴다면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많이 씁니다. 지금 아직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종합적인 플랜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나온 부동산 대책이 이제 종합 부동산세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 관련된 수정, 뭐 이것들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아직은 부동산의 공급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해서 이제 아직은 많이 멀은 것 같고요. 뭐 그런 정책들이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하락장이 계속되면 뭐 몇십 퍼센트까지 떨어진다. 그건 뭐 이야기들은 하는데요. 뭐 20% 떨어진 사람 있고 40%는 너무 크고요. 부동산이 평균적으로 40% 떨어진다는 것은 거의 시장의 패닉이 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40%가 평균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70% 떨어진 주택도 절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 떨어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이 40% 떨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뭐 부동산 시장이 패닉이 왔다고 보면 되고요.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올 때가 그 정도 떨어진 것이거든요. 2008년에 미국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떨어지고 할 때 그래서 선진국 시장이 주택시장이 한 번씩 붕괴되고 하는 경우가 한 30% 떨어지면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 떨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디서 40% 떨어진다? 그러면은 가계부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그렇게 전망을 했다면은 나머지 전망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나머지도 이제 다 시장이 엉망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이 되는 게 향후 20년 동안에 이제 가구 수가 한 250만 가구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하는 걸로 이제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주택이 멸실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멸실이라는 것이 오래되어서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80년대 그때 주택 가격 오를 때 분위기가 최근에 주택 가격 오를 때 분위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자고 일어나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지고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아파트 없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어요. 뭐 남편들은 뭐 자기 부인한테 항상 바가지가 끓기고요. 왜냐하면 집을 못 사는데 계속 올라가니까요. 요즘도 그렇지만은 근데 그때 이제 200만 원 했죠. 그때 그 노태우 정부 때. 그래서 거의 한 10년 동안 주택 가격을 완전히 잡아놨죠. 분당, 일산, 뭐 중동 뭐 이런데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그래서 250만 원 같으면은 뭐 충분히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인데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작정 일반적인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보다는 수요에 맞는 주택을 잘 맞춰서 공급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고령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고령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날 거고 하는 거기에 맞는 주택 공급을 해주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제가 웃을 상황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는데요. 이게 거의 뭐 상당 부분 표출되었다고 보시고 제일 어려울 때가 사실은 상당 부분 재료가 표출되었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때 표출이 과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시장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 심적 데미지를 많이 받을 때이거든요. 지금이 제일 두려울 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럴 때 좀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을 픽싱하는 것 이런 유혹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의 유혹보다는 중기적으로 한번 리바운딩은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중기적으로 길게 봐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하고 가계 부채하고 이렇게 같이 엮여 있는 이 시장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지금 좀 여러 정보를 모으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여기에 좀 대비를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승하시고 감사합니다.